세계의 공장, 40년간 중국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장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으로 들어오던 외국인 직접 투자가 3년 만에 99% 증발했습니다.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30년 만에 최악이라는 겁니다. 중국 최대 제조업 도시 선전에서만 15,000개 기업이 짐을 쌌고, 삼성은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전부 철수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생산의 25%를 중국 밖으로 빼겠다고 선언했어요. 나이키 운동화의 절반은 이제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심장부가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국 제조업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제조업 붕괴의 전조 증상, 그리고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보시죠. 2020년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였습니다. 4분의 1이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3년 상반기 이 비중이 4.5%로 폭락했습니다.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3년 3분기입니다.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가 역전됐어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 겁니다. 마이너스 118억 달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순유출 규모가 1,6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5조 7,100억 달러로 급증했어요.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본이 미국으로 대이동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중국 정부가 뭘 했습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14억 인구를 가둬버렸어요. 정저우의 아이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담을 넘어 탈출하는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광저우에서는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방역 요원들이 충돌했어요.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믿고 모든 생산을 맡겼는데 정부 한마디에 공장이 멈춰?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이 모든 걸 통제하는 나라라는 걸요. 더 무서운 건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중국 최고의 여배우 판빙빙 기억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나타났을 때는 탈세 혐의로 900억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교육산업은요, 2021년 7월 하루아침에 영리 목적 과외가 금지됐어요. 전날까지 멀쩡하던 사교육 기업들 주가가 90% 폭락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시장이 증발한 거예요. 2023년에는 반간첩법까지 개정됐어요. 외국 컨설팅 회사 직원들이 갑자기 조사를 받고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외국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뢰만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게 뭔지 아시죠? 싸고 풍부한 노동력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공장 노동자 월급은 100달러에서 200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안 지역 공장 노동자들의 월급이 600달러에서 800달러를 훌쩍 넘깁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4,860원에서 1,030원으로 올랐어요. 103센트 상승. 2배가 넘는 인상폭입니다. 결정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중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베트남의 3배, 인도의 4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3배, 4배 차이 난다면 당연히 더 싼 곳으로 가겠죠. LG는 이미 2019년에 중국 스마트폰 생산을 접었어요. 현대차도 베이징 1공장, 2공장을 정리했습니다. 유니클로,
H&M 같은 의류 브랜드들은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로 갔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멕시코로 향하고 있어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저임금, 그게 사라진 겁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면 그만큼 일할 사람이라도 많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2025년 8월 중국 청년 실업률이 18.9%를 기록했어요. 통계 기준을 바꾼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2023년에 통계 기준을 바꿨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21.3%로 치솟자 아예 발표를 중단해버렸어요. 6개월 후 다시 발표를 재개했는데 이번에는 대학생을 실업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숫자를 낮추기 위한 꼼수였던 거죠. 베이징 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은 더 충격적입니다.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한다고 해요. 둘 중 한 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겁니다. 요즘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탕핑, 바이란. 탕핑은 들어눕는다는 뜻이고 바이란은 썩어가도록 내버려둔다는 뜻이에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겁니다.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가사를 돕는 대가로 용돈을 받는 전업 자녀도 급증하고 있어요. 올해 대학 졸업생이 1222만 명입니다. 5년 전보다 40% 늘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받아줄 일자리가 없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2.3% 감소했거든요. 명문대를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있어도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돼요. 한 세대 전체가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청년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심장이었던 부동산, 여기도 이미 멈췄어요. 2021년 이후 중국 가계 자산에서 18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손실보다 더 큰 규모예요. 헝다그룹 파산, 비구이 위안 위기. 한때 중국을 대표하던 부동산 거인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빈집이 몇 채인지 아세요? 8천만 채입니다. 미국 전체 주택 재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중국인들의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은 직원을 해고해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정부, 가계, 기업의 총부채가 GDP의 300%를 넘어섰습니다. 노동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1991년 일본의 버블 붕괴와 똑같은 패턴이 중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떠난 공장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가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협력사 타타그룹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본격화했어요. 2024년 인도에서 만들어진 아이폰이 140억 달러어치입니다. 1년 전보다 2배가 늘었어요. 14억 인구의 평균 연령 28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인도, 중국에 비해 평균 연령이 10년이나 젊습니다. 생산 기지로도 좋고 판매 시장으로도 좋으니까요. 일석이조인 겁니다. 물론 인도에도 문제는 있어요.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관료주의가 심하고 주마다 규제가 달라서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감수하면서도 인도에 투자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베트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져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도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하고 외국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 주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거든요. 멕시코는 특히 미국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에게 완벽한 위치예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물류비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배로 2, 3주 걸리는데 멕시코에서는 트럭으로 며칠이면 됩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올라섰어요. 중국이 40년간 차지하던 자리를 멕시코가 가져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대전환이에요. 한번 떠난 공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도에 설비를 들여놓고
베트남에 새 공장을 짓고 멕시코에 생산 라인을 구축했어요. 수천억 원, 수조 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역시 중국이 좋네. 다시 돌아가자라고 할 기업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이 무너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미 수출이 20% 넘게 줄었는데도 전체 수출은 오히려 늘었어요. EU, 아세안, 아프리카로 시장을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AI 기반 자동화까지 결합하면 대량 생산에 첨단 기술까지 갖춘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자동차, 한국이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분야들이에요. 한국은행도 경고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부터 충격을 받을 거라고요. 독일을 보세요.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13,000명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티센크루프는 11,000명이에요. 중국의 저가 공세와 에너지 쇼크를 버티지 못한 겁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도 배터리, 전기차, 석유화학에서 똑같은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전력 요금 인상,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까지 반도체 하나에 너무 기대고 있는 구조도 위험합니다.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나라 전체가 흔들려요. 하지만 중국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고 기술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 같은 위상은 잃어버릴 겁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중국 성장률은 2024년 4.9%에서 2025년 4.5%로 떨어지고 2025에서 2035년에는 연평균 3.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2030년경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금세기 중반 이전에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런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유치하려고 비자 규제 풀고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의 절대 권력, 법치의 부재, 예측 불가능한 정책,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떠나간 기업들을 되돌릴 수 없어요. 이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이에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도 타격을 받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이 한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누렸던 특권적 지위, 그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20세기 중반에는 미국, 후반에는 일본, 21세기 초반에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중국의 몰락이 한국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